자, 쌤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9월이 왔습니다. 11월 달 되면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9월부터는 이제 하기는 해야 되고 하기는 싫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버틸까 하는 게 종 다 시작이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자, 어떻게 9월 맞이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은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벌벌 떨면서 오셨습니까? 그래도 이제 100일 때의 불안감은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쌤들이 보통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 과정에서 긴장을 특히 해야 하는 시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긴장을 하는 시기가 보통 100일 기점입니다. 근데 참 웃기게도 공부는 하지 않은데 긴장만 하게 되는 게 100일 시점입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나고 나서 한동안은, 며칠 동안은 100일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모르겠다, 그냥 내 원래 패턴 그대로 나오는 게 바로 100일이라고 하는 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냐라고 하면 원래는 좀 이르기는 해요. 날씨가 추워졌을 때. 보통은 그게 9월 중순이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조금 일찍 추워서 지금 쌤들이 먼저 긴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별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 며칠 전까지 8월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게 언제? 추석.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추석이 늦어요. 그죠? 추석은 늦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당겨진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체감상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불안감에 떠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듭니다.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그걸 버텨야지 붙습니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불안에 떨면서 어떡하지 그거를 거듭하면 할수록이요, 아마 불안감에 더 불안해지실 겁니다. 별 수 없이 우리가 언제 마음을 놓느냐, 붙었을 때까지는 무조건 불안합니다.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언제 낫냐라고 하면,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안다, 모르는 게 잔뜩 나온 게 아니라 아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있죠. 그리고 무언가를 봤을 때 조금씩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선생님들이 불안도가 조금씩 낮아진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낮아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불안감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십시오. 많이 불안하면 내가 지금 또 너무 많이 모르는 걸 보고 있구나. 아니, 끊임없이 모르긴 할 겁니다. 끝까지 모를 거예요. 그래도 뭐냐, 계속 모르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는 것들 있죠. 아니면 어제 복습했던 것들. 계속 새로운 영역. 그 다음에 쌤들이 지금 아마 계획이 좀 많이 짜여져 있을 거예요. 며칠부터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앞을 나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 계획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우선은 내 불안감을 진정시키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걸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제 봤던 걸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쌤들 어제 봤던 거 있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정리본들, 꼭 정리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그 전에 익숙하게 봤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사이에 끼워가면서 보시면서, 그래서 내 불안감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9월, 10월을 버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날씨가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팔과 긴팔이 혼재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긴팔로 입으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웬만하면 긴팔을 가지고 다니세요. 지금 일교차 심하기 때문에 감기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감기 걸리면요, 시험 치는 날까지 같이 갑니다. 이미 체력 자체가 바닥을 어느 정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며칠 쉰다고, 그 다음에 지금 며칠 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여유가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은 안 되는 상태에서 버티고 이게 아마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아파요. 그리고 아프기 시작을 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직은 믿기지 않으실 거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마인드 컨트롤이랑 그 다음에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뭐 원래 계속 운동을 해오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아직은 유지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10월 중순 근처까지는 유지를 하셔도 초등은 10월 중순까지는 안 되겠고 초등은 그건 안 되겠고 9월 말까지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 한 시간이 내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동은 유지를 하시되 그 공부하는 시간 있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우선은 먼저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건지부터 먼저 살짝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몇 개들 언급을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시작을 하게 돼서 총 7주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차별 범위 자체를 미리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늘 오전에 오자마자 시험을 치셨던 것처럼 먼저 오셔서 시험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해설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첨삭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은 주차별 범위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선은 영역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영역 이내에서 문제가 나오고 법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벌써 전체 영역을 다 섞어가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아직 각각의 영역별로 핵심적인 거, 중요한 것들,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잡혀있지 않은 시점에서 전 영역을 돌고 나면 오히려 내 머릿속 체계 자체가 더 많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단히 잡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역별 모의고사를 계속 갈 거고요. 그래 어쨌든 지금 영역별 형태로 총 7주차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우선 시간이 1교시가 10시부터 11시 30분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첫날이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각각의 1교시, 2교시 전공 A, B는 85분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5주차 넘어가서 5주차가 되는 시점에서 제가 80분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쌤들 작년 중등 시험이 아닌 그 나머지 모든 시험은 중등은 시간이 관건이었습니다.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고 적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외워서 쓰는 형태의 문제들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답 쓰는 것 자체가 달랑달랑 단답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험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2년 전만 해도 B형 같은 경우에는 뒤에 2문제, 3문제 특히 논술형 10점을 그대로 날리고 나오신 분들이 3분의 1 가까이 될 정도로 시간이 모자랐던 시험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A형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시간을 맞추세요. 근데 B형 같은 경우는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게 몇 년 동안의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별수 없이 연습을 하는 거는요. 총 90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시간을 짧게 줄여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줄여서 연습을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날 시험 칠 때 긴장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제가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0분으로 진행을 했고요. 우선은 2주차부터 2, 3, 4 같은 경우에는 85분 그것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5, 6, 7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을 80분으로 조정해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 오시면 될 거고, 첨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첨삭 배정표를 전부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한 조당 순번 자체가 정해져 있고, 오늘은 몇 번? 2번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 선생님들의 답을 공통으로 보면서 첨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제출하신 답을 해설할 때 다른 학원에서 복사를 해서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첨삭 들어오실 때 조기 옆에 조금 있다가 조교쌤들이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거기 회의실에서 첨삭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실 때 자신의 복사된 답을 본인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제 답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답을 챙겨드릴 수가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조금 있으면 뒤에 답이 아마 복사되어서 올 겁니다. 찾아서 들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1조 할 때 2조 선생님들은 조금 한 5분 정도만 앞에 먼저 모이셔가지고요. 각각의 선생님들이 총 8부의 답안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한테 모두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부 자체를 조원 선생님들이랑 다 골고루 나눠 가지시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답을 7번 받으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근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요, 다른 사람 답을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답은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뭔가를 고친다라고 해도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생각이 아마 더 많이 드실 텐데, 다른 사람이 쓴 걸 보면 어떻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양한 답들의 이 부분은 되고 안 되고 자체를 다 같이 보시게 되면서 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답을 공유를 해서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거는요, 내 답이 백지일 때 부끄러움 자체가 생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 답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착같이 외워서 오십니다. 그 효과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매주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미리 이게 번호를 뽑아드리지는 않거든요. 매일 당일을 뽑는 이유 자체가 공부를 해 오시고 내가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걸릴지도 모르니까 모두 다 준비를 해서 매주 시험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쌤들이 좀 더 많이 외워서 오세요. 그냥 외워야지 그 말 생각만으로는 잘 못 외우시는데, 당장 내일 시험이다, 내가 걸릴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외워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첨삭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자신의 순번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엔 듣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 제가 무단으로 2회 결석 시 자동으로 아웃시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빠지실 경우는 있어요. 그때는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무단으로 2회 그이고 나면 그냥 자동으로 아웃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다른 사람의 답을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답도 공유를 한다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첨삭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참석을 전부 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강의가 끝나고, 우선은 해설 강의가 끝나고 학원이 9시 반에 닫기 때문에 첨삭 자체를 9시 반 이전에 끝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9시 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잘린 시점 자체가 선생님들이 첨삭 신청서에 써주신 거 100분 정도 있죠. 걸리는 시간이 한 100분 정도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100분이 더 걸리는, 시간상 100분이요. 100분이 더 걸리시는 분들이 배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100분 이내의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 날 첨삭을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1시간 넘게 걸리는데 토요일로 당기겠다 하시는데, 실은 이미 모든 첨삭주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서
누가 한 명이 나가면 제가 넣어드릴 수는 있으나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작년까지는 오후에 오후 1시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실은 그때 1시부터 했던 이유가 교회 갔다 온다라는 이유로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1시부터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요일 시간 자체가 다 날아간다라는 그런 의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요일 오전부터 우선은 첨삭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고 그래서 10시 뭐 1조만 그러니까 제일 앞에 하시는 조만 10시 오시면 되겠죠. 자신 시간 맞춰서 오시고 그 다음에 아마 요강의실이 자습실 형태로 아마 열려 있을 겁니다. 혹시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독서실 가거나 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스터디 같은 거 살짝 진행을 하고 첨삭 시간에 첨삭 받고 가시고 요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직강 같은 경우는 첨삭이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인강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냐 하면 5회 부분 자체만 첨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쭉 가서 5주차 문제 그러니까 해당되는 게 지체, 중복장애, 그 다음 특수교육공학 이게 들어가게 되겠죠. 요 부분에 한해서 첨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은 토요일날 문제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해설 강의는 월요일날 업로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문제 자체는 미리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풀어서 답안지에 자기가 자필로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필로 쓰셔가지고 답안지를 스캔을 하셔서 화요일 자정까지 화요일 밤 12시까지 아모르 아이티칭 사이트에 제 9월 10월 영역별 모의고사 관로 첨삭되어진 그 강의란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역별 모의고사를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열리니까 그거를 신청을 하신 다음에 첨삭 게시판에 답안지를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답안지가 여러 장이다 보니까 한 장에서 압축해서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를 제가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제가 답안지 프린트 하는 데만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파일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진 파일 자체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PDF 파일이나 아니면 한글 파일이나 한 파일에서 바로 인쇄가 가능할 수 있게만 이렇게만 묶어서 주시되 제발 답안지에도 자신의 이름, 아이디 써주시고요. 파일에도 자신의 이름과 답안지를 모두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에만 이름 적어 놓으시고 답안지 없으면 실은 인쇄를 하고 나면 아무도 이름이 없는 답안지만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제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1주차에서 7주차까지 초등, 중등 교육과정과 법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과정과 법을 잘 외워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법만 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육과정도 외우고 계십니까? 교육과정은 아직 안 급하시죠? 느낌은? 곧 급해지실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9월달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좀 덜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빈칸, 그 다음에 법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아니라 OX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었을 때 O도 있고 X도 있을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진위형을 골라내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로 냈으니까 매주 연습하실 분들은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는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자체를 9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은 저 다른 소리부터 먼저 할게요. 형식을 먼저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님들 여기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특히 우리는 지금 서답형 시험이다 라는 것 때문에 답을 서술로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문제 자체가 가 이렇게 되고 빈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쓰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를 답을 쓸 때 어떤 쌤은 이렇게 씁니다.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랜드마크라고 할게요. 랜드마크이다. 자, 이거랑요. 자, 이거 답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채점이 됩니다. 네, 완전한 1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왜? 답이 요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 답 인정됩니다. 뭐가 차이가 날까요? 시간이요. 쌤들 혹시 오늘도 긴장하신 분 계십니까? 그 혹시가 아니라 긴장을 하셨죠? 그 어쩔 수가 없는데 쌤들 지금 이거는 학원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일명 잘 쳐도 못 쳐도 선생님들한테 아무런 어떠한 피해나 문제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오늘 2번 선생님들은 아이씨 이런 게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백지 어떡하지? 그 다음에 답 이상하게 썼는 거 어떡하지? 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것 때문에 쌤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한 해도 속상해야 되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긴장을 하시죠. 근데 시험날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쌤들 지금 정신에 시험 치면 다 붙습니다. 지금 하는 걸로도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내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날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내 마인드 컨트롤, 불안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몇 명 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을 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시험장 분위기를 확인하고 오겠다. 이런 분들도 그 전날 우황청 심어 먹으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문제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뭡니까? 나중에 나오면 답이 보이지 그때는 안 보이게 돼요.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시간 아끼시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봤을 때 안 됐을 때 3번 보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을요. 짧게 쓸 수 있는 건 짧게 써야 됩니다. 근데 요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요게 답이니까 짧게 써도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어떤 문제는 원래 답 자체를 서술로 써야 되는 거는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이것이 된다. 이 답 형태에서 요거만 쓰는 거는 안 됩니다. 원래 문장 자체로 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답이 요렇게니까 요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쌤들 외워서 쓰는 거 답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뭐뭐이다 이렇게 끝난 거 있죠. 근데 아니에요. 원래 답은. 그래서 틀린 것을 찾고 수정을 하시오. 자, 기억은 뭐뭐이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이다. 그냥 아니다. 요렇게만 딱 꽂혀놓는 건 정답이 안 됩니다. 왜 아닌지에 따른 이유가 없는 것은요. 정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왜 이러하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문제 조건에서 가지고 오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바르게 고치고 그에 대한 근거 이게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이 학생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간단히 선다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1번, 2번, 3번. 자, 원래 정답은 3번입니다. 원래 정답은. 요게 정답이에요. 자, 내가 풀었는데 요렇게 2번으로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이야. 갔어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다 아니다 고친 거는. 우리는 교사기 때문에 얘가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야지 정답으로 올 수 있는지 이거 과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교사가 할 일입니다. 간단히 시험 문제라고 보면. 근데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게 정답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이론서만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가채점을 하면 60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40 몇 점이 나왔다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답 패턴이 보통 이러한 형태입니다. 근거가 없이 내가 외웠던 거 달랑달랑 몇 개 적어놓은 형태의 답, 그거는 답으로 인정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으로 인정 안 되어서 점수를 못 받았던 게 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근거, 그 다음에 답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답안지 형태 보셨죠? 답안지 형태를 보셨을 겁니다. 답안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우선은 서술형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고 여기에 문항당 이렇게 뭐 몇 번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중등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7번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으니까. 자, 우리 보통 4점짜리는 답 몇 개 적어야 됩니까? 4개. 보통요. 그 다음에 5점짜리는 5개. 이렇게 적죠. 그러면 여기 줄 몇 칸인지 헤아려 보셨어요? 4줄, 5줄 나오죠. 간단히 4점짜리 한 줄에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답을 쓰실 때 얘도 서술로 쓰는데 이 칸에도 어떻게 쓰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썼다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까지 칸이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이었습니다. 쭉. 그렇게 돼서 채점자가 얘가 답을 4개를 다 적었는지 3개를 적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 한눈에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그대로 이렇게 예쁘게 적을 수도 있는데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틀리지. 또 적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또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어떤 거는 이게 답이 깔끔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있는데 실은 모의고사만 해도요. 모의고사 때 그렇게 깔끔하게 답 잘 적는 애들도 시험장 들어가서 답안지 바꿨다고 하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정말 잘 안 보여요. 근데 채점자도 사람인지라 깔끔하고 예쁘면 더 좋습니다. 글자체도 예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요. 노트 필기하는 것처럼 적으십시오. 그래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실은 이거는 번호가 잘못하면 문제에 번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 같은 형태 있죠. 그래서 한 개당 하나씩. 여기서 끝나고 답안지는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쓰십시오. 그래서 내가 4개를 다 적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여기가 답이다라고 하는 걸 깔끔하게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답을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로 답 깔끔하게 쓰는 애들이 글자체 말고요. 노트 필기하듯이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쓰는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점수가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잘 발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답이 발견이 쌤들 정말 잘 안 돼요. 저도 선생님들의 답을 계속 보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깔끔한 답이 눈에 훨씬 100% 몇백 프로 더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노트 필기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면서 하는 형태를 먼저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하는 말은 아마 쌤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답 쓰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네,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 우리는 0점, 3점, 1점이라는 점수를 차이가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못 찾아서 채점이 안 되는 경우 0.3점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찾는 방법이 오로지 뭡니까? 내가 틀린 부분만 틀리고 내용이나 나머지 부분에서 점수를 깎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답 내용 자체는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데요. 잘못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을 어떻게 쓰는 대우가 아니고요. 문제에서 무엇을 물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선생님들한테 무언가를 쓰라라고 하면 랜드마크라고 하면 랜드마크의 정의부터 나와요.
근데 물었던 거는 랜드마크와 단서의 차이점을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우선은 보통 랜드마크 옆에 정의가 뭐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이만큼 중에 문제에서 물었던 게 요 1, 2, 3, 4 중에 몇 번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연결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특히 3번 옆에 있는 큰 문제 있죠. 가, 나, 다 밑에 빈칸에 있는 이런 내용 말고 옆에 있는 큰 문제부터 잘 읽으시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어느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서술을 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첫 번째는 근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문제의 조건이 이러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도 XX 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Y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패턴에 맞게 답을 형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진 답이 소용이 없어지는 게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아마 풀이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반도 제대로 안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문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해설을 읽어온 거는 기출문제 분석이 아닙니다. 답을 맞춰온 거죠. 그게 아니라 왜 그게 답이 됩니까? 왜 3번이 답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근거를 내가 쓸 수 있으면 문제가 분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가의 학생 특성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학생 특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거는 이러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도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답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우선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기출문제를 펴시고요. 객관형으로 예를 들게요. 2009년부터 나왔던 객관형 문제들 있죠.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 왜 틀렸는지 이유를 내가 다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맞는 것이 3번이 맞다라고 하면 2번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이 왜 틀렸는지,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내가 분석이 되는 거고 해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3번인데 이거는 내가 그 문제를 통으로 아니면 답을 외운 거지 그 문제를 분석했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아 보면 시험장 들어가면 하나도 모르죠. 지금은 당연히 다 알지. 봤던 거 또 보니까. 내가 그 패턴을 분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분석이 되어진 걸 계속 눈으로 보고 있는 건데 시험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분석을 해서 답을 써야 되지. 분석하는 방법 자체를 난 연습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뭐야? 나 이거 아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적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고 나타나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겁니다. 문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출문제를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기출문제 봐서 어떡해? 더 어려운 거, 더 많은 걸 봐야지. 혹시 기출문제 분석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왔던 범위에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있다라는 건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제대로 했고 그 관련 이론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전체 김용 문제 나오는 것 중에 80% 이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80%면 80점 중에 몇 점입니까? 64점, 100%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더 어려운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어려운 문제 잘 모르는 거, 나만 아는 거, 나만 아는 게 나올 확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나오면요. 희한한 데서 하나씩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희한한 문제. 그거 옆에 그 주변 사람들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만점이 80점이 아니라 76점이 되어졌죠. 남들 다 틀리는 거 나도 틀리면 됩니다. 근데 남들이 맞는데 내가 틀린 거 그게 감점이죠.
왜냐하면 걔들은 7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난 60몇 점을 받은 거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모르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정확하게 다 쓸 수 있는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문제 중에 75점 이상 있습니까? 75점 이상 나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 너무 칼같이 말을 하는데 쌤 왜냐하면 1주차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문제 다 제외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내에서 나왔던 거 내에서 돌리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일찍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쉬웠으니까. 근데 쉬웠으니까 60몇 점이 아니죠. 쉬우면 다 맞아야죠. 그래서 혹시나 모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한 75점 근처를 잡은 거고요. 이거 아무리 못 쳐서도요. 70점 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통합, 그 다음에 시각 선생님들이 정말 쉽다라고 그래서 별로 의미 두지 않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출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을 좀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많은 걸 보려고 하실 건데요. 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봤던 걸로도 선생님들 다 붙을 수가 있어요. 대신 뭡니까? 봤던 걸 정확하게 기억이 아니라 이해하고 내가 쓸 수 있고 어떠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나와도 내가 그걸 쳐낼 수 있으면 됩니다. 기출 문제예요. 요거 그대로. 내용 자체를 제가 다른 양식으로 그냥 변형해서 냈던 문제밖에 안 됩니다. 오늘 문제는. 새로운 문제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왜 갑자기 낯섭니까? 문제가. 쉬운 문자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까 쌤들이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리고 하나만 더. 눈으로 보는 공부 시점이 아닙니다. 이제는. 머리로 봐야 됩니다. 쌤들이 계속 기억이 안 돼요. 잘 못 외우겠어요. 머리는 가만히 놔두고 손으로 외우고 있으니까 손으로 써야 되는 애지 기억을 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손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억이 안 되지. 자, 먼저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눈으로 보고 손을 쓰고 머리는 뭡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제목을 보고 먼저 떠올리세요. 제목 부분 밑에 내용이나 내가 정리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제목만 보고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먼저 대강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 핵심 내용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눈으로 봐서 이거 맞다. 이거 빠뜨렸네? 그걸 체크하면서 이제 머리로 먼저 가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냥 눈으로 계속 공부하는 거 힘드실 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속도가 나지 않아요. 제가 7, 8월 달 선생님들한테 아마 그 말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7, 8월 다 해도 7, 8월까지 와도 내가 원래 공부하는 거 50% 아직 안 했을 거다라고. 그 이유 자체는 7, 8월까지만 해도 쌤들 눈으로 공부가 태반입니다. 대부분은 눈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머리로 돌릴 수 있는 시점 자체가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입니다. 머리가 먼저 가셔야 됩니다. 머리로 먼저 생각을 하고 떠올리고 눈은 맞다 아니다 빠뜨린 게 있다 없다 그걸 확인하는 뒤로 확인만 하는 게 지금 눈이 하는 역할이고요. 내가 눈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기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눈으로 하나하나 다 읽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머리로 먼저 생각하고 확인만 하면 되죠.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단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시면요. 전 영역이 2시간 이내에 머릿속에 다 돌릴 수 있을 거고요. 책 한 권, 일명 강론서입니다. 책 한 권 2시간 이내에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눈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먼저 봐야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먼저 계속 확인하면서 먼저 가는 것을 연습을 조금 더 해두시면 시간은 다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선생님들 다 24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그중에 효율 높이는 거는 뭐예요? 더 많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훨씬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다음 짧은 시간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머리로 보는 겁니다. 머리가 먼저 가셔야 됩니다. 눈이 아니에요. 손이 아니에요. 물론 긴장이 너무 될 때는 머리로 안 될 겁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는 한데 우선은 머리가 먼저 가세요. 내용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눈에서 봤던 내용이 내가 머릿속에 다 있는가 없는가 계속 확인, 재확인하는 형태로 가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인드맵하고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 다 설명을 하면 아마 해설 강의 끝날 때까지 공부 방법만 말을 하고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우선은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들 답을 보고 나면 대체적으로 좀 수준이 다들 비슷하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 어떤 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 들어갑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 1번. 가는 중재로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나는 기억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재로서의 특수교육의 명칭을 쓰고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중재라는 말로 많이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 유형으로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이동과 기억과 같은 특수교육적 훈련 또는 보조장치와 같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을 제공하는 중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보상적 중재가 되게 됩니다. 자, 우선 해설 보실래요? 이거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덜어 계셔가지고 자, 중재로서의 특수교육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해설 보세요. 첫 번째 예방적 중재, 두 번째 교정적 중재, 세 번째 보상적 중재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자, 예방적 중재는 어떤 걸 것 같아요? 중재인데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 무엇을 예방할 것 같아요?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는 중재. 한마디로 교수법 제공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쌤들이 익히 알고 있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정적 중재입니다. 교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정. 잘 안 되는 거를 잘 되게 한다.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자체를 고쳐주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정적 중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정적 중재를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할 겁니다. 아마 세 번째 줄 나올 겁니다. 자, 사회복지에서는 재활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실시가 된다. 그래서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필요한 기술, 그래서 장애 학생에게 그 부분을 가르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적 중재입니다. 보상이라는 말 어디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지체 중복 장애에서 보상적 운동 패턴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때 그게 어떤 거였어요? 보상적 운동 패턴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형태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죠. 자,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정상적인 쓰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달성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을 보상적 중재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에 뭡니까? 자, 내용 다시 보시면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이동과 자, 이거 기억과 같은 특수교육적 훈련 아니면 보조장치와 같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뭡니까? 이 학생들에게 따로 필요한 형태를 말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상적 중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나 보시면, 자,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방향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몰라도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이동과 무엇 이렇게 해서 보행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의 가장 큰 요소 뭐다? 이동과 방향 정의라고 하는 그걸로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쌤들 있잖아요. 저는 아마 하면서 편법이라고 하는 일명 야매 형태를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쌤들 물론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80점을 맞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내 능력으로 순수하게 다 풀어서 80점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점수를 오롯이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우선은 우리한테는 붙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내가 내용을 모두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예요? 몇 개 힌트를 가지고 머리를 떠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점이라고 하는 걸 다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1점을 못 받으면 0.67, 0.33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0점보다 0.33이 낫잖아요.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문제를 그냥 몰랐을 때 다른 형태로라도 생각을 해서 비슷한 무언가라도 끌어올 수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어부지리로 0.33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문제를 아니면 답을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는 가지고 오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또 요것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거를 연결을 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거라도 할지라도 우선은 내가 0점이 처리가 되는 백지보다는 한 개라도 적어놨을 때 그게 바른 방향일 때는 0.33이라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머리를 내가 알고 있는 이것과 그러니까 문제와 내가 알고 있는 이거를 연결을 하면서 보는 형태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냥 모르는 거 맨땅에 헤딩하는 문제들 있죠? 그걸 답 쓸 때도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통합학급에서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교수한 방법이다. 실시한 방법의 명칭을 쓰고 이것이 교수 적합화 유형 중 해당하는 하위 유형을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거 그림만 보고 평행교수 쓰신 분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끝까지 읽으세요. 자, 순차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수하기 위해 여기까지만 읽어도 뭐가 나오셔야 됩니까? 스테이션 교수. 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협력교수 유형 중에 하나 중에 보통은 3개 이상의 집단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2가지로 나누셔도 됩니다. 다만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어야 된다? 순차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이 병렬적인 내용으로 집단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학생들은 A 집단, B 집단이라고 할게요. A, B 집단 내용을 모두 다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뭡니까?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이러한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는 교육과정의 내용 교수하기 위해 학습을 2집단으로 나누고 교사는 각각 한 집단을 맡아 같은 시간에 다른 내용을 교수를 하고 끝나면 집단을 바꾸어 자기가 맡은 내용을 교수한다. 그래서 결국에 학생들은 A 집단 내용, B 집단 내용 둘 다 교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스테이션 교수, 그 다음에 옛날 책에는 교대 교수라는 말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교수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뭡니까? A, B였다가 교대로 가르친다. 그 다음에 이게 확장이 되면서 뭡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집단뿐만 아니라 학생이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집단까지 더 추가되어서 돌아가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스테이션 교수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 혹시나 이걸 평행교수 쓰신 분, 병행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쓰신 분들은 내가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있구나 라는 반성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쌤들이 문제를 그 A형이든 B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푸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풀고 했는지 아니면 두 번, 세 번 풀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쌤들 3번 푸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만에 문제를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그냥 특히 앞에 2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 아싸, 나 아는 문제 그냥 찍고 문제로 확인을 잘 안 해요. 내가 설마 이거를 틀릴 거라고 생각을 보통 안 하셔가지고 대강 이렇게 풀고, 그래서 너무 당연한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만 해도 아직 긴장이 좀 덜 풀려서 선생님들이 두 번째까지만 해도 오류를 잘 발견을 못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돌면서 나 왜 이거 했지?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재작년 합격생이구나. 재작년 합격생이 그러더라고. 자기 세 번째 돌리면서 건진 문제 7점이 나오더래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10년 감수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자기는 못 찾았으면 떨어졌거든요. 7점까지는 더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1점, 2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답안지 옮기면서 다 못 적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적지 마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만약 1, 2, 3, 4잖아요. 내가 세 번째 내용을 몰라. 그렇게 되면 여기는 세 번째 내용 여기 비어져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맞잖아요. 답안지 하나, 둘, 한 줄이 비어져 있으니까 나 이거 안 적었다. 이게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 나중에 뒤에 적어야지 그래 놓고 안 적어요. 그래서 항상 첨삭을 할 때도 나오는 말이, 선생님 시험지에 적어놨는데 답안지에 없어요. 근데 답안지만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시험지에 아무리 있어도 그거는 뭐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3번 푸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를 한번 훑어보는 거, 두 번째 좀 꼼꼼하게 내가 처음에 봤던 형태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답 전체 좀 해놓고 세 번째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옮기시고, 웬만하면 두 번째 풀고 답 옮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읽고 내가 답도 1번에 1번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하면서 답도 맞는지 그거 자체를 같이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의고사가 문제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시험 자체도 어떻게 치는지를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연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웬만하면 3번까지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시각장애 학생의 실내 보행 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니은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이란 직선 보행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굽어져 걷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사람들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며 눈 감고 똑바로 걸으세요 라고 하면 나는 똑바로 가는데 아마 보고 있는 사람 이 소리를 아마 많이 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가고 있겠죠? 사람마다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비어링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비어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직선 보행을 한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머릿속에 일직선을 그리고 그거에 따라 이렇게 가는 형태로 직선 보행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자신의 일직선으로 간다라고 갔는데 뭐예요? 굽어져 있는 현상. 그것을 비어링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는 거는 괜찮겠죠.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으로 간 벽이 부딪히면 안 되는데 갑자기 벽이 나타났다. 그러면 나는 이곳이 어디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디인지 가장 먼저 방향 잡는 것 자체가 나오셔야 됩니다. 방향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느냐? 그게 사물이나 아니면 내가 청각적으로 들리는 어떠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자세를 잡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니은에 있는 니은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 정렬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신체 정렬법 대신 수직 정렬, 수평 정렬 쓰신 것까지는 정답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해설 잠깐만 보실래요? 해설 3페이지입니다. 자, 기술 신체 정렬법입니다. 첫 번째 있는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수직 정렬, 사물이나 소리를 활용하여 그 흐름과 90도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옆에 남자분 그림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조그만 글씨 보셔야 돼요. 왼쪽 편에 있는 여자의 수직 정렬과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남자분의 수직 정렬 어떻습니까?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둘 중에 책 하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기준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직 정렬 첫 번째 왼편에 있는 거는 보시면 뭐냐 하면 자, 사물이나 소리를 활용하여 그 흐름과 90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간단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교통 흐름과 내 방향이 어떻게 수직이 된다. 자, 교통이라고 하면 아니면 교통이라고 하면 복도라고 해볼까요? 지금 쌤 여기 교단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못 움직이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가도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 아시겠죠?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흐름이죠. 이렇게 가는 게 흐름이죠. 자, 이 흐름과 나의 흐름이 어떻게 수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방향일까요? 이 방향일까요? 이 방향이지. 나는 앞으로 가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교통 흐름은 아니면 복도의 흐름은 이쪽. 그러니까 각 자체가 수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과 전체 흐름 자체가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각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 나는 가는 각도 이쪽 그 다음에 흐름도 이 각 이렇게 되죠. 수평이 나오겠죠. 자, 근데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벽. 흐름이 아니라 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몸과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벽이라고 하는 것과 내 몸이 수직이 되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수평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 수직이다 수평이다 맞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물을 기준으로 하거나 어떠한 흐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평이나 수직으로 나의 자세를 바르게 정렬할 수 있다. 그것만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분입니다. 자, 통합학급 설교사가 자, 장애학생 A, B에게 실시한 평가 방법의 수정 유형을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첫 번째, 설교사는 오른쪽 편마비를 가지고 있는 A에게 농구공 넣기를 평가해야 된다. 설교사는 A의 능력, 노력, 성취 측면을 고려하여 골대의 높이를 낮추어 수행 빈도를 측정하였다. A는 2m 높이의 농구 골대에서 3회 이상을 성공하였기에 통과 점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다면적 점수화 쓰셨습니까? 또 웃고 계십니다. 그치? 자, 우리는 내용 전혀 필요 없습니다. 키워드, 능력, 노력, 성취, 이꼴 다면적 점수화. 근데 다면적 점수화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다양한 면을 점수를 내겠다. 간단히 뭐예요? 능력의 점수 얼마, 노력의 얼마, 성취의 얼마 각각을 채점을 했을 때 각각의 점수가 나왔을 때가 다면적 점수화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A의 능력, 노력, 성취 측면을 고려하여 골대의 높이를 낮추었다. 한마디로 다른 학생들은 2m 50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키가 너무 작아, 힘도 너무 없어. 이런 애들을 위해서 높이가 2m 50이라고 다른 애들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지. 간단히 이렇게 해볼까요? 월반을 한 학생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신체적 능력 자체가 특히 초등학교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그래서 6학년 교실에 3학년 애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키랑 우선 신장, 그 다음에 애가 기본적으로 운동 발달의 능력 이런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지. 얘들한테 뭐예요? 6학년 기준 자체를 그대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수준을 낮춰줘야 될 거예요. 어떻게 낮춰줄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낮춰주는 게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 했느냐,
어느 정도 달성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평가를 해서 수준을 낮춰주게 되겠죠. 그때 고려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능력, 노력, 성취 이거를 고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점 자체는 뭡니까? 골대의 높이를 낮추었다. 거기에서 성공했는 것, 그러니까 아동이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 자체를 낮추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거 수준 점수화라고 하는 점수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이거를 외우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다면적 점수화를 쓰지 말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나같이 능력, 노력, 성취 요 내용만 들어가면 문제를 정확하게 읽을 생각하지 않고 다면적 점수화만 써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중거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모든 학생들의 목표, 그게 아니라 학생에게 맞는 수준의 달성을 했는 것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문제만 끝까지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갈게요. 자, 설교사는 직접장애인 B에게 사실과 의견을 찾아보며 글읽기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 평가 방법은 B 학생의 수행 중거를 측정 가능하게 하여 척도화한 것으로 성취 수준에 대한 명확한 묘사를 토대로 작업의 질을 평가하는 채점 도구이다. 루브릭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시 루브릭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기출문제 말고요. 책에서. 혹시 포트폴리오 채점할 때 어떻게 채점하시는지 아십니까? 내용에 대한 채점, 거기에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해서 얘가 어느 정도 썼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평가 방법은 수행 중거를 측정 가능하게 하여. 수행 중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어느 정도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몇 점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상세하게 써 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자, 해설 페이지 4페이지 가보시겠어요? 아니다. 4페이지 왼쪽 편. 자, 아래쪽에 보시면 루브릭 평가 있습니다. 채점 중거, 채점 지침이라고도 합니다. 우선은 명칭은 루브릭 평가라고 쓰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취해야 되는 아동의 중거, 어느 정도를 달성을 했는가에 따라 점수화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채점 중거, 채점 지침이라는 용어랑 같이 쓰이게 됩니다. 자, 수행 중거를 측정 가능하게 하여 척도화한 것으로 한마디로 목표를 점수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성취 수준에 대한 명확한 묘사를 토대로 작업의 질을 평가하는 채점 도구이다. 루브릭은 숙달된 학습 과정과 기술이 무엇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오른편에 보면 예시가 있습니다. 하나에 대해서 자, 0점. 학생의 답 자체가 무반응이거나 아니면 답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경우는 0점을 줍니다. 그에 반해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수준을 보이거나 비효과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을 했다. 아동이 이 정도 달성을 하면 1점. 그 다음에 문제를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하려고 시도한다. 이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으면 2점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실은 객관형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같이 거기에서 해당되는 몇 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바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학생이 글을 썼어, 쉽게. 그 글을 어느 정도 잘 썼다라고 하는 걸 평가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얘가 어느 정도의 글을 썼다,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 수준에 달성을 했을 때 몇 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미리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루브릭이라고 하게 됩니다. 루브릭에 대한 장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학생이 만약에 3점을 받았습니다. 현재 3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이 해야 될 거는 무엇이다? 4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동의 목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동이 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시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루브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디에 쓴다? 포트폴리오 채점할 때 같이 사용될 수 있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다음은 학생 A에게 인지지도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방법을 쓰시오. 자, 우선은 인지지도가 뭡니까? 인지지도가 뭡니까? 내 머릿속에 그 공간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구조화되어져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인지지도라고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혼자 독립적인 보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 공간에 대한 인지지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지 뭐예요? 이동하기가 쉽게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떠한 특정 공간에 대해서 인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 정의에 필요한 단서들, 그 다음에 랜드마크들, 요소들 다 쓰이고 특히 친숙화 과정 이러한 것들도 다 사용이 됩니다. 요소는 그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건데요.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이란 교육생이 보행하는 과정 내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누가요? 학생이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자기 대화가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은 비고치케의 내적 언어에 관한 이론에 근거한 지도 전략이다. 그래서 보행 지도사는 교육생의 자기 대화를 들음으로써 인지 지도를 정확하게 형성하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면 무엇이 교정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자, 내가 시각장애 학생입니다. 그럼 뭡니까? 넓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칠판이고 몇 발자국 걸어가면 이렇게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옆에서 보행지도사가 봅니다. 맞다, 아니다. 얘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이렉트로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보행지도사가 교육생의 보행 과정을 말로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자신의 움직임이나 신체 언어를 자각하지 못할 때 특히 유용한 지도 전략이다. 내가 이것에 닿았다.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보행지도사가 말을 해주면 이 느낌이 어떠한 것이고 내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기 대화랑 평행 대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지 지도를 촉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뭐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 장애에서 나왔던 거, 뭐 평행적 발화, 혼잣말 기법, 이거랑 잘못 헷갈리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그거는 언제 쓰는 것이다? 아동의 발화를 자극할 때 쓰는 것이고 이것은 인지지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이다. 비교까지 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쌤, 참고로 그냥 참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 성격이 좀 깔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옆에 뭐 적는 거 싫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착하게 이렇게 요 내용만 그대로 보시는데 헷갈리는 거는요. 다 붙이세요. 근처에 한꺼번에 다 놓고 요렇게 때문에 헷갈리는 거구나.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바로바로 옆에서 확인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쯤에 이제 그게 많이 생길 겁니다. 나는 분명히 시각장애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내가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의사소통 장애에서 갑자기 어떠한 개념이 갑자기 문득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갑자기 떠오를 때 있거든요. 그럼 시각장애를 접으시고 어제 그걸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떠올랐을 때 그거를 잡는 것 자체, 고개 잡아야지 그때 내 머릿속에 그 개념에 대한 형성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청각을 하고 있는데 시각이 떠오를 때, 시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했던 어떠한 내용이 막 떠오르실 때가 이제 꽤 있으실 겁니다. 지금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떠오르는 거 기준으로 따라가서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밑줄 친 기억, 니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향, 정의, 요소를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 아동 A는 학교 건물 4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교실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여 엘리베이터를 찾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하면서 벨소리가 났다. 벨소리 띵 하고 나는 소리가 났고요. 이것으로 인해 아동이 엘리베이터를 찾았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때 벨소리라고 하는 거는 방향정의 요소 중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단서가 됩니다. 단서는 어떤 겁니까?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아동의 감각적 정보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랜드마크와 다르게 지속성,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단서만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엘리베이터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 위치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소화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남쪽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인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때 소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정보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보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독립적으로 무언가라고 하는 것보다 특히 얘가 플러스 되어서 명확한 랜드마크를 형성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랜드마크로 설정을 하는 거는 특히 고정적으로 있는 것을 설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엘리베이터, 이러한 것이 랜드마크 설정이 많이 돼요. 랜드마크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지속성, 영속성은 있다. 그래서 지속성,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곳은 교실은 학교 중앙이다. 학교 왼편이다라고 해서 뭐다? 이것이 있는 곳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산타워가 있으면 뭐예요? 서울이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남산타워 자체가 중요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있는 곳은 위치가 어디이다까지 알려주는 것 자체가 랜드마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랜드마크를 설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만 해도 몇 개가 있다? 물론 이 건물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한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특정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 6군데나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다 아니면 건물 뒤편에 있는 엘리베이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 엘리베이터 옆에 이것을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나머지 어떠한 것과 연결을 해서 이것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무엇이다? 건물 뒤편에 있는 엘리베이터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정보점이라고 부르는 여기 나오는 소화전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억, 단서, 니은, 정보점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부분입니다. 8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또래 교수의 유형을 쓰고 이 교수법을 장애 학생에게 적용을 하였을 때 큰 장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학급 전체를 두 팀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가급적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1, 2주 동안 서로 경쟁을 벌이도록 한다. 팀별로 2인 1조가 되어 서로 또래 교사와 학습자 역할을 하면서 모든 팀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역할 바꾸기 자체도 나오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또래 교수의 유형은 뭡니까? 우선은 비상보적 중에서 학급 전체에 따른 또래 교수가 실시된 학급 전체 또래 교수 CWPT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겁니까? 우선은 또래 교수 유형 중에 또래 교수 유형이 우리 보통 상보적 또래 교수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가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실은 8C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선은 얘가 가장 기본이 되어진 형태입니다. 우리 반 전체 다가 또래 교수가 됩니다. 여기 있는 반이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누긴 하지만 그래 모든 학생들이 서로 또래 교수 자체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점수 내고 하는 부분은 그냥 나중에 부차적인 것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반 전체가 또래 교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러한 또래 교수의 가장 큰 장점 자체는 뭘까요? 우리 반 전체가 서로 또래 교수가 이루어져 튜터, 튜티 자체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학생의 실제 학습 몰두 시간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쌤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공부하는 거랑 스터디를 하는 거. 물론 스터디 할 때 마음 맞아서 실컷 잘 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있죠. 그래 혼자 놔두며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스터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래 교수겠죠. 또래 교수로 묶어놔서 둘이 무언가를 같이 시키면 뭐예요? 둘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고 학습에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 시간의 몰두 시간이 높아지면 당연히 학습의 효과 자체는 상승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부분입니다. 자, 전맹 학생이 A에게 점자를 지도하고자 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붙임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붙임표를 써요? 우선은 헷갈릴 때. 그거는 맞아요. 그냥 썼을 때 다른 글자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붙임표 부분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언제 헷갈린다? 모음 다음에 얘 저명이 나온다. 얘가 나오면 뭐가 된다? 쌍시옷과 종성 쌍시옷과 저명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죠. 그때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야, 와, 우, 워 다음에 에가 연이어 나와서 그래서 이중보음과 헷갈릴 수 있을 때 붙임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쌤들이 그냥 점자 자체를 보고 틀린 거를 찾는 경우는 많은데 이 규정이 언제 쓰인다 라고 하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붙임표는 기본적으로 언제 헷갈릴 때 쓴다. 그 헷갈릴 때 구분할 때 들어가는 게 요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풉니다.